자,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증권성으로 칼춤추는 미국 SEC.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요즘 그야말로 칼춤을 춘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인데요. 이번에는 코인베이스와 트론의 창업자인 저스틴 선을 향해 칼끝이 향했습니다. 과연 이 날카로운 칼날의 끝 어디까지 향할지 크립토 업계에서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갈지,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왕 김동완 대표님께서요, 이 미국 SEC가 코인베이스에다가 어떤 식으로 칼끝을 향한 건가요? 예, 일단 현지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22일에 코인베이스 거래소,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입니다. 예, 거래소에 웰스 노티스를 보냈고요. 웰스 노티스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소송을 하기 전에 이런 걸로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해명할 의향이 있으면 해명을 하라라는 식의 이제 통보를 하는 일종의 사전 통지서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아마 익숙하신 소식이 가장 최근에 들려온 소식은 그 팍소스라고 해서 BUSD를 발행하고 있는 그 업체한테다가 웰스 노티스를 보냈다. 그렇죠. 미등록 증권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네. 그 다음에 팍소스에 대한 뭔가 그 소송 진행 과정은 지금 뭔가 뉴스가 나온 게 있나요? 아직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는 나오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웰스 노티스가 보통은 이 소송 직전에 보내는 일종의 의뢰 절차인데 아주 드물게는 웰스 노티스를 보내고 소송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어쨌든 코인베이스가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SEC가 열심히 코인베이스를 들여다보고 있다 수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의외였던 부분이 뭐냐면 코인베이스는 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웰스 노티스를 받기 어려운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히던 곳이 코인베이스인 것이고, 웰스 노티스를 받기 전에 이미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SEC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전 조율이나 합의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와서 웰스 노티스를 뭘로? 웰스 노티스가 이제 날라갔던 부문은 대상은 이제 스테이킹 관련 부문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문제 삼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외였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웰스 노티스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간의 거래에서 코인베이스 거래 그 주가가 15% 정도 하락을 했고, 그날 결국에 한 20% 정도 하락을 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재미있는 것은 이제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것은 실제로 이게 그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냐?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코인베이스 주식에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코인베이스를 좋아하는 게 우리 돈나무 언니, 그렇죠. 아크 인베스트라서 최근에 또 뭐 샀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던데. 이게 재밌는 것이요. 사실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3월달 들어서 한 580만 달러어치 코인베이스 주식을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식 처분한 양의 전체 양의 절반 정도를 이 웰스 노티스 공개 하루 전에 팔았어요. 야, 이거 조금 의심이 가는데요. 예,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캐시우드가 이제 코인베이스의 든든한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캐시우드도 같은 날 21일에 83달러에 1,350만 달러어치를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샀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뉴스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요 1,350만 달러어치 이제 매도를 한 게 작년 7월 이후에 첫 매도예요. 모으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팔았다가 바로 그 다음 날에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이 1,350만 달러어치를 83달러에 팔고 66.3달러에 1,700만 달러어치를 매수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 똑같은 판돈으로 다시 수량만 불려서 다시 산 거예요. 이것은 마치 크립토 투자자들이 크립토 윈터에 하는 투자 전략, 개수 불리기. 그렇죠. 이해를 한 거네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캐시우드가 물어봤을 거잖아요. 작년 7월 이후 첫 매도였으니까 왜 파는 거냐 물어봤을 때 이 규제 당국이 지금 좀 위험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규제 당국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해소됐다라고 보는 건가요? 뭐 해소됐다 볼 수도 있고 원래도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개수 분리기를 하려면 일단 매도를 한 후에 가격이 떨어지면 사면 더 많은 개수를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계산을 하고 샀을 것 같고 저는 좀 주요하게 보는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건 이게 실제로 그러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네네. 있냐 없냐 이 부분인데 없다는 쪽으로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인가요? 사실 SEC가 코인베이스 같은 상장 거래소에 대해서 웰스 노티스를 보냈다. 엄청난 악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악재 소식이 들리면 사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네. 안 떨어졌어요, 네, 생각보다. 거의 뭐 별 반응이 없었죠, 비트코인. 아, 그게 약간 시장은 요 리스크에 대해서 그닥 큰 리스크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봐도 된다. 근데 이게 아까 저희가 이제 칼춤을 춘다, 폭주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비슷한 날이죠. 미국 SEC가 이번에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를 또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 저스틴 선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어떤 뭐 코인 업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2017년 말 그리고 18년 초에 1차 불장이 있었을 때랑 21년 2차 불장이 있었을 때 이른바 불장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다 바뀌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약간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저스틴 선, 그래서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크립토 업계 인사가 아닐까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맞아요. 그 SEC가 저스틴 선을 사기 및 미등록 증권 그 거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선뿐만이 아니라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 등도 같이 기소를 했어요. 그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스틴 선은 트론과 비트토렌토의 그 거래 내용을 조작을 했다. 그래서 실제 없는데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여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8년, 2019년 동안 그 직원들에게 어떤 60만 건 이상의 위장 거래를 지시를 했다. 많긴 하네요. 너무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018년, 19년 거를 모으고 있어서 지금 기소를 했다는 게 약간 의미가 있고요. 뭔가 도시락을 계속 싸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흔히들 사실은 SNS를 활용해서 그 자신의 가상자산 그 홍보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돈을 줬다는 걸 얘기를 하지 않고 뒷광고를 했다. 근데 그 중에는 저희가 좀 다 아는 어떤 헐리우드스타인 린제이 로한을 포함해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있고요. 그들도 같이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하는 것보다 사실 좀 충격적인 건 내용을 좀 보면 여태까지 뭐 트론에 대한 소각 발언을 했다. 그리고 트론에 대한 어떤 바이백 공시를 했다. 이게 잠재적인 수익을 암시한다. 아, 증권성 판단인 거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코인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이모티콘 창작 콘테스트에서 미국인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네. 한번 뭐래도 걸려라. 그러니까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코인 네. 거기다가 이제 뭐 한 거랑은 다르게 어떤 기업이라든지 코인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갔다는 거는 제가 좀 괄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SEC의 폭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웰스 노티스 보내고 저스틴 선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약간 그 SEC 홈페이지에다가 클릭을 하게 딱 되면 투자 경고문이 딱 떴어요. 암호화폐 플랫폼 믿지 마라라고 했는데 지금 2017, 18, 19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야 문제 삼고 그리고 갑자기 대대적으로 플랫폼 믿지 마라라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고 이게 모두가 다 그 SEC가 지금 큰 그림 그리면서 증권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코인 업계를 모두 전체 크립토 업계 전체에다가 뭔가 규제 움직임을 가하겠다라는 큰 그림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요 두 코인베이스, 저스틴 선, 두 사람만 문제가 있는 건지 두 곳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큰 그림은 맞는데 이 큰 그림을 SEC가 그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SEC가 그리지 않으면 누가 그리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이제 백악관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거기서 보면 암호화폐 사기성 다분하다라고 하면서 루나 사태 조명하고 FTX 얘기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궁금한 게 백악관 행정명령 나왔다고 크립토 업계가 열광하던 게 불과 엊그제 느낌인데요. 그렇죠. 작년 3월이죠.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입장이 달라진 건가요? 왜 달라졌는지는 조금 더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 내막이나 뭐 이런 게 공개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한국에서도 보면 그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어떤 큰 그림을 제시를 하면 나머지 부처나 지방 정부 좀 따라가는 척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청와대가 뭔가 입장을 정했으니 그렇죠. 네. 경제 부처들이 협력하는 모양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2월 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SEC가 준비를 상당히 좀 촘촘하게 했다,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3월 들어서 나오는 칼춤은 진짜 마구잡이 칼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코인베이스에 대한 웰스 노티스나 아니면 저스틴 선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굉장히 뜬금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뭔가
이 평소에 SEC의 계산 큰 그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아마추어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저도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미국 SEC가 주로 이제 문제를 삼을 때는 어떤 부분이냐, 미국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될 때 많이 문제를 삼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코인베이스야 뭐 그렇다 치고 항상 이렇게 SEC와 뭔가 협력하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또 문제 제기를 한 것.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에도 미국인 투자자들이 특별히 많이 투자했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데 문제를 삼았거든요. 큰 그림에서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뭔가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는 그 와중에 SEC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크립토 업계의 반발은 정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CEO 같은 경우에는 SEC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후퇴시킬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크립토 업계에서 반발은 정말 뭐 심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이렇게 지침을 제시하지 않으면 미국은 금융 시스템에 뒤처질 것이고 우리는 만약에 판례를 위해서는 법적 다툼도 감내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되게 정말 많은 이제 인사들이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저도 이제 거기서 같이 비판을 좀 하자면 네. 이렇게 뭔가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여야 되나? 뭔가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뭔가 좀 이런 그림을 만든 다음에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좀 움직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어떤 하위 테스트라는 어떤 그 적용으로 해보면 제3자의 노력으로 돈을 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뭐 오렌지 농장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거나 이렇게 한번 해볼 게 어떠냐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증권성에 대한 목적이라 네네. 증권성을 하는 목적은 뭐 어떤 큰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큰 투자자가 아니라 소액 투자자라든지 어떤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그 보호 장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스테이킹 같은 경우도 뭐 기관이 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어떤 소액 투자자가 32개의 이더리움을 만들어가지고 그 세팅을 해가지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같이 만드는 게 중요하고 저는 이런 행태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그 상품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네, CFTC랑 거기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뭐 영역 싸움하고 힘싸움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 보면은 자국 미국인들은 오히려 해외로 나가게 되고 뭔가 자기네들의 이 가상자산 산업은 어떤 규제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작 여기 자국인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혁신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너무너무 저도 분기탱천합니다. 지금 현재 그 SEC가 이른바 또 전반적으로 산업 전체에 대해서 칼춤을 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SEC와 대립각을 내세웠던 곳이 바로 리플이 아닐까 합니다. 리플랩스인데 이 리플랩스의 코인이죠. XRP. 이게 사실 그간 다른 많은 코인들이 올해 들어서 많이 급등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코인들도 많았고요. 이 XRP는 근데 유달리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 화요일이었죠. 21일에 갑자기 XRP 가격이 500원대 초반에서 업비트에서 650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왜 갑자기 급등했나라고 봤더니 시장에 퍼진 소식은 뭔가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기를 잡았다라는 뉴스가 돌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갑작스런 이 XRP의 상승, 이건 SEC에 대한 승기를 잡은 뭔가 정황 증거로 봐도 되나요? 사실 이제 오픈된 명확한 증거라고 볼 만한 것들은 없어요. 네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계속 팔로잉을 해왔던 변호사의 발언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추가로 하나 된 게 있다면 뜬금없이 이제 코인베이스 대표가 갑자기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XRP를 상장할 수도 있어, 재상장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뭐 코인베이스 논리대로라면 증권이라고 서로 SEC랑 다투기 때문에 상장 폐지한 건데 만약에 리플이 이기면 증권이 아닌 거니까 네. 다시 거래할 수 있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수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인베이스는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에 조금 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재판이 한 번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항소를 하면 아, 또 다시 그렇죠. 다퉈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CEO가 상장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CLO라고 해서 L은 이제 법무 책임자죠. 법무 책임자죠. 그래서 상장 기업으로서 우리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고 맞다. 그러니까 맞다. 이기면 우리 검토할 수 있고 다만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되는 건 아니고 코인베이스 자체 기준을 좀 봐야 된다. 충족하는지를. 그리고 결과와 무관하게 패소 측이 상소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 끝난 다음에
아, 좀 더 시간 네. 그럼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굳이? 코인베이스 CEO가 했을까? 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SEC가 뭐 그런 식으로 나와?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장군 멍군의 느낌으로 그렇게 지금 좀 어떤 기싸움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 리플의 상장은 사실 이제 요 안에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결과에 대해서 이 양쪽이 누가 이기냐, 이게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제발 좀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나올지는 사실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약간 조금 눈여겨봤던 소식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크립토 시장 전체에 안 좋은 소식이에요. 어쨌든 규제에 칼날이 들어오고 뭐 칼춤을 춘다라는 이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예상외로 단단합니다. 28,000달러까지 넘어서서 더 연고점을 이제 돌파할까 하다가 뭔가 악재가 나오면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와, 이번엔 정말 많이 떨어지나 보다라고 하는데 한 27,000달러 선까지 밀리고서 더 이상 밀리지 않아요. 탄탄하게 약간 무슨 락바텀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증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단단한 뭔가 이 저항선이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미국 정부의 탄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규제 당국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 속에서도 비트코인이 버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증권성 논란에서는 한 발 비켜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SEC도 일찌감치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개별 코인의 가격 추이를 보면 비트코인은 좀 견조하게 오르고 버티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한 번씩 이렇게 큰 폭으로 낙폭이 있을 때마다 알트코인들이 좀 나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알트코인 가격에 악영향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비트코인은 이거랑 무관하기 때문에 지금 또 근데 매크로 거시경제로 봤을 때는 또 연준이 돈을 풀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시장에 이제 뭐 악재라면 악재랄까요? 그 마운트 곡스 물량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뭐 제일 큰 알트코인이죠. 이더리움 가격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리플 소송 결과가 뭐 4월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약간 이른바 이제 4월에 약간 예고돼 있는 악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비트코인 가격 흐름은 이른바 그건 알트코인 얘기고 비트는 비트 갈 길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꺾일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대장주로서 역할을 정말 단단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마운트 고스 보상이 이제 13만 7천여 개 정도. 전체 유통량이 한 8% 되죠. 이제 다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그게 나온다고 했을 때라도 실제로 그게 이제 과연 시장에 풀릴까 팔까 사람들이,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다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충분히 그게 동반투매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게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시장이 이렇게 탄탄하게 지켜주는 한 그런 것들이 이제 악영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즉 어느 정도의 악재는 이제 몸으로 다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가치를 증명을 하면서 천천히 이제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탄탄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는데, 우리 김동완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4월이 이른바 비트코인 시장의 크립토 스프링, 봄이 될까요? 아니면 또 한번 꽃샘추위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윈터가 이어질까요? 일단 지금의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계속 더디더라도 일단 우상향으로 가격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사실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뭐 살살 정리되는 느낌이긴 한데. 예, 지금 나온 것들 중에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 최근에 나온 이제 리포트 중에 만약에 연준이 이제 더 금리를 올리거나 이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이제 100개 정도 되는 지방은행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것들을 감수하고 이제 연준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 돈을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좀 오를 수밖에 없고, 다만 여기서 변수가 있다면 은행이 심각하게 뭔가 망할 경우에, 그럴 때는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적당히 망해야 되는데 그렇죠. 완전히 망하면 완전히 안 되는 망하면 거고. 안 되는 거죠. 그 이사님도 약간 4월 시장 전망,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봄이 괜찮다고 온다. 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웬만한 악재는 더 이상 비트를 떨어뜨릴 수 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악재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네네. 네, 나오면 안 되겠지만 웬만한 악재도 다 이제 몸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충분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시니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대해서도요, 우리 가상자산 시즌2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크립토 투자자들이 삶의 품격을 더하는 델리오 위클리 아카데미. 김난석 기사님, 이번 주 아카데미 주제는 뭔가요? 예, 한국경제TV와 델리오가 함께하는 가상자산 위클리 아카데미. 별도 신청 없이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델리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엔 재테크도 MBTI처럼 월급쟁이 재테크 A2G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크립토 업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